네,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스페이스X 주식시장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 드디어 종전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투자 심리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미국 연준의 케빈 워시 의장의 첫 FOMC 회의 주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 나오셨고요.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상상이증권 신월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스페이스X가 드디어 나스닥에 데뷔를 했습니다. 참 뭐랄까 화제와 이슈의 중심에 있었고 결국 뚜껑을 딱 열었습니다. 어떻게 첫날 상장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봤거든요. 저도 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흥행했다, 뭐 초대박이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이 스페이스X가 초대박이라고 볼 수 있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송 대표님. 기존 투자자들은 초대박이죠. 기존 투자자들은 이미 비상장 때부터 그럼요. 네. 뭐 그거야 뭐 워낙 높게 잡았으니까 주당 가격을 높게 잡았으니까. 그리고 IPO는 뭐 그 정도면 이 사이즈가 사실은 1.8조 달러, 말이 1.8조 달러지 요즘은 조조조하니까 되게 쉬워 보이지. 네. 바로 탑 6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하루 만에 한 20% 가까이 올라서 2조 달러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정도 사이즈가 20% 가까이 상승해서 마무리했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공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당한 성공이군요. 저는 이제 우리 시장 생각에서 이런 따상 뭐 이런 거 따상상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물론 아예 덩치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길 대표님 네. 환하게 웃고 계신데. 따상 가면 대박 났죠. 따상 만약에 갔다라고 하면 뭐 네. 완전 그 1, 2, 3등이 전체가 뒤바뀌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앞에 대표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정도면 서방했다라고 봐요. 덩치가 그렇게 큰데 예를 들어서 30-40% 이상 급등을 한다라는 거는 모든 수급 자체를 그냥 얘가 다 가져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되려 야,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라는 시그널 자체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저는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 스페이스X 상장이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증시 대기 자격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수급들이 사실은 조금 꼬였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제 어찌 됐건 상장했으니까 네. 그게 조금 풀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 다음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 팀장님. 네, 뭐 다 저도 공감하는 얘기이고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된 결과이지만 조금 뭐 비유를 편하게 드리자면은 네. 정말 이제 기대하고 있는 미슐랭 레스토랑에 줄을 좀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네. 이래저래 뭔가 딱 정말 이제 들어가서 입장을 하고 먹었을 때 맛있긴 맛있는데 네. 기다리다가 보니까 이게 정말 맛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네. 뭐 정말 제일 맛있는 음식은 배가 고플 때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좀 이슈몰이도 성공을 했었고 그리고 비상장 투자자 이어서 또 IPO도 예정보다 한 2개월 정도 빨리 하면서 어느 정도 기대치가 무르익었었기 때문에 이를 더 상회하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상회를 했고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 아닌가. 결국에는 아람코를 넘어서 2.1조 달러 시총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6위에 바로 안차겠다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라는 데 좀 더 방점이 있지 어떤 투자 수익률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보는 것이 좀 적절했던 지난 주말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슐랭에 대한 비유는 정말로 딱 머리에 박히 네요. 납득이 딱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스페이스X에 대한 이제 주가 목표치도 처음 나왔습니다. 이것도 되게 흥미롭죠. 사실 지난 종가가 이제 160달러 이렇게 종가가 맞춰졌고 지금 190달러라는 목표 주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한 20달러 이상의 상향된 수치인데 어떻게 평가해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이것만 보면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지. 1차적으로는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했는지는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지금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익을 제대로 내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 스타링크 정도만 빼고 나면 네. 나머지는 지금 거의 돈 먹는 하마 수준이기 때문에 오로지 기대감으로 갑니다. 제 기억에 한 5년 전인가요? 하여튼 우리나라에 새로운 그 지표를 누가 만들었었는데 PDR이라고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쇼라고 누가 드림 레이쇼요? 예,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딱 스페이스X의 적절한 예, 가치네, 산정 가치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 아까 190달러가 적정하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회사가 어쨌든 향후 예상되는 뭐 12개월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매출액 대비 지금 주가가 몇 배로 거래되느냐. 네. 어차피 이익이 안 나니까 대략 100배 전후입니다. 100배 전후. 근데 이게 우리가 100배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지금 S&P 500이 한 2.6배예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한 6배 정도 되고 있고 그 비싸다는 테슬라도 한 30배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PSR만 놓고 봐도 엄청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서 거꾸로 말하면 기대로 가면 분위기 좋을 때는 잘 가는데 분위기 또 틀어지면은 또 엄청나게 또 주가가 휘청휘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190달러도 있지만 아마 레인지를 준 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케이스일 때는 50달러까지 갈 수도 있고 네. 좋게 갈 때는 한 250달러까지 갈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비겁해 보이지만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다양하게들 제시를 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엄밀히 말하면은 그 목표 주가라는 것이 의미 있게 막 정체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시장에서 그나마 구루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NYU, 그러니까 뉴욕대의 다모다란 교수라고 상당히 우리 아마 좀 이쪽 분야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책을 읽진 않더라도 다 한 권씩은 샀을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밸류에이션이라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얼마 전에 밸류에이션 한 것은 이 회사의 적정 마켓캡은 1.2조 달러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수적이긴 할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2조 달러를 넘어선 상태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프라이스 투 드림 결국은 그 꿈을 얼마나 가격에 반영해 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적정 주가가 달라지지 이걸 갖고 우리가 뭐가 190은 맞고 180은 틀리고 뭐 이것이 좀 과연 의미가 있을까 논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시각과 우리 투자자들의 시각이 또 같으면서도 다를 수 있는 게 어쨌든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라면 드림이 됐든 뭐 다른 게 됐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왜 눈빛이 흔들리세요? 흔들렸군요. 왜냐하면 찰나를 사실 잡으셨군요. 저희가 네. 사실 이제 드림만 보고 베팅하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지 않을까. 사실은 화성 이주 프로젝트 굉장히 구체적으로 브리핑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진짜 될까라는 거는 그때 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비전을 또 피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될까라는 걸 이제 저희가 항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의문이 많을 때는 항상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래 너무 조금 밸류에이션을 너무 많이 줬어. 고평가 논란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찍고 내려오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뭐 평균 목표가가 뭐 190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저랑 최고치에 대한 갭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전문가들도요. 이 안에서 진짜 실적이 있냐 뭐냐들을 계속 고민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실 게 앞에서 대표님께서도 그 스타링크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유일하게 스페이스X가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거는 스타링크입니다. 월 단위로 뭐 100만 명씩 지금 가입자 수가 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해외여행 가고 이러면 로밍 그 나라 걸로 또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 가면 또 안 터져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5G SA 사업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러면 기존 5G는 진짜가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6G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스타링크의 잠재력은 아마 더 폭발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저희가 예상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이게 숫자로 찍힌다라고 하면 주가는 아마 200달러 이상은 충분히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럼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결론은 인공위성을 많이 깔아야 되고요. 그러면 많이 발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 IPO 한 돈으로 얼마나 많이 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니까 24년도에 월 평균 11회 쐈습니다. 스페이스X가.
그리고 작년 기준 월 평균 14회 쌌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 기준 보니까 월에 12회에서 13회 정도밖에 안 쌌대요. 하반기 때 이 수치를 뛰어넘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 야, 인공위성 더 많이 깔리는구나. 그럼 내년 실적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게 사실은 확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요. 그런 것들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밴드가 좀 넓게 잡을 때는 뭔가 0점을 잡는 시기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제 막 상장한 곳이고 뭔가 컨센서스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이제 상단과 하단에 대한 부분들이 밴드로 해서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이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네.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상장이 되었고 좀 전에 두 대표님께 말씀 주셨다시피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 이익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적자일 수밖에 없고 막대한 캐펙스에 대한 부담감을 현금 흐름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낼지가 가장 관건이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 오펜하이머처럼 강세론자의 조금 등에 업혀서 가는 쪽은 이제 목표 주가를 190에서 200달러 초중반까지 내놓는 반면에 이제 독립 리서치 글로벌 기업인 CFRA에서는 115달러까지 지금 낮춰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당연히 공모가가 이제 135달러였는데 그것보다 하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고 있지만 이 캐펙스 그리고 주가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발사에서 돈을 얼만큼 벌어낼 수 있는지 연결에 관련된 위성 인터넷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에 대한 확신은 부족하고 돈 쓸 곳은 많고 우리가 최근에 AI 관련된 하드웨어, 메모리 반도체, 저장 장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던 부분들은 위아래에 대해서 어찌어찌 해도 이쪽으로는 돈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다른 쪽에서 선순환이 될 때 주가가 잘 가다가도 멈칫하는 부분들을 봐왔던 것들은 AI 관련된 침투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전제 조건은 깔려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뭔가 긴가민가 할 때는 주가에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런 우리가 그 다음에 먹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항상 항공, 우주 방산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지만 아직 현실화되기에는 너무 먼 미래일 수도 있다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의 인식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스윙폭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스페이스X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지만 국내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사실 스페이스 관련주 더 넓게는 이제 우주 항공 테마 이렇게 다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썩거리게 만들었죠. 이제 상장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1차적으로는 금요일 날 미국장에서 보여준 것은 스페이스X만 오르고 나머지는 다 빠졌죠. 상당히 많이들 하락을 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로켓 랩이니 뭐니 해서 많이들 빠졌는데 아마 오늘 우리나라도 일부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상장하고 났더니 우리가 드디어 뭔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사이 공부를 했더니 앞에 우주를 내세웠는데 알고 봤더니 이 회사는 AI 데이터 센터 회사구나를 좀 더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의 그 템이란 걸 우리가 요즘 이제 많이 들었는데 템이 뭐냐면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고 해서 네. 목표하는 시장 규모죠. 약 28조 달러나 29조 달러쯤 되는데 미국 GDP 비슷합니다. 규모가. 근데 이 중에 그냥 그 아까 우리가 봤던 로켓 분야 그다음에 스타링크 이게 다 합쳐서 6조 달러가 조금 안 됐던 걸 기억하고 그냥 그중에 22조 달러가 그냥 다 AI입니다. 그냥.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가 목표하는 것은 우주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AI 관련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후로는 우주 테마로 엮여서 움직일 것 같긴 하지만 그거는 냉정히 보면은 그 앞으로의 뭐 발전 속도 빠르긴 하겠으나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AI보다 더 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AI에 따라서 같이 엮여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앞으로 스페이스X를 앞으로 사람들이 볼 때 우주 하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AI 관련된 수요가 어떻게 돼, 메모리는 어떻게 돼, 뭐 이 얘기 또 그들이 그거 관련된 올릴 수 있는 그 관련된 지금 기술 장벽도 되게 많은데 그거를
넘어설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포인트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AI에서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로 귀결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네. 국내에도 직간접적인 관련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스페이스X 상장이 이제 됐으니까 이게 이제 뭔가 이제 같이 붐업이 되면서 같이 움직일 거를 어쨌든 투자자들은 기대를 하고 네. 있을 텐데 현실과 이상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관련주라고 하면 크게 보면 이건 것 같아요. 이제 직접 투자한 회사 주식이 앞으로도 더 갈 거냐? 네. 또는 뭐 이제 스페이스X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납품하는 부품들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좋을 거냐?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같은데 아니죠. 하나 더 하면 그냥 우주로 묶인 여러 가지 애들 통칭해서. 근데 첫 번째는 직접 투자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발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끝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게 언제든지 앞에서 저희가 이제 목표 주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갭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계속 들고 있다라기보다는 차라리 차익 실현하는 욕구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건 끝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분기 실적 발표할 때 회계 평가에도 빠지겠죠. 네.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스페이스X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결론이 이것들을 집행을 할 건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아침에 딱 장 개장하고 나서 뭐 스피어도 마찬가지고 공급 업체들의 주가가 조금 빠지더라고요. 근데 되려 일정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얘네들이 탄력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이미 10년치 공급 계약을 맺어놨어요. 그러니까 공급 계약을 처음에 맺어놨어도 실질적으로 이거 이제 상장하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오르긴 했는데 거의 한 1, 2주 전부터 주가는 조금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금이 다시 스페이스X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상장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더 보유하기에는 사실은 쉽게 손은 가지 않는다라는 구간이라고 하면 다시 돌아올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아래 단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위성 관련주들도 있고요. 뭐 인텔리안 테크도 있고요. 뭐 위성 제작인 세틀가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왜 그러냐? 스페이스가 계속 쏘고 있는 거를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구경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찌됐건 따라갈 거고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뭐 캐파는 커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정말 많이 매출이 급증을 할 거냐? 그건 아니다라고 봐요. 네, 그러면 1번 직접 투자 제외하고요. 네, 그다음에 관련주들 기대감은 있지만 사실은 조금 부족할 수 있다.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네. 빼고 그럼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스페이스X 관련 ETF나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 공급 업체 이렇게 딱 조금 좁히시는 게 저는 투자하시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좀 있으면요.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죠. 네, 7월 이제 되면 이제 뭐 이제 일주일 다음 주만 되면은 아마 여러 가지 2분기 실적에 대한 뷰가 계속 나올 거예요. 네. 저번 주에도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 6월 10일 것까지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수급이 가다가 또 끊길 수도 있죠. 우주 쪽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확실한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사실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항공 관련된 주들은 좀 쉽게 내버려 두시는 게 그리고 7월 이후를 한번 다시 보시는 게 확실한 저점 매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팀장님. 네, 뭐 전반적으로 이 우주 항공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성장에 대한 꿈과 희망을 먹고 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새로운 동력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아닌 이미 확인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가의 민감도가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인정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더 언제 어떤 식으로 조금 저가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서 우주항공의 산업이 실질적으로 커지는 비중만큼 나의 포트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우주에 우리가 기존의 인식으로는 사실 쉽지 않았었던 거지만 뭔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계속해서 지속적인 발언과 사업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스페이스에서 상장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패스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수익성을 내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면은 네.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되 큰 그림을 잡고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겠고, 만약에 단기 테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가미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높은 국방용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방산의 관점을 조금 더 접근하는 것이 나름의 유의미성을 좀 더 지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거는 송 대표님 뭔가 확실한 목적과 컨셉을 갖고 이 섹터에는 지금 들어가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내가 무엇에 대해 투자를 하는지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내 생각과 너무 달리 갔을 때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빠지더라도 또는 오르더라도 내가 생각한 걸로 올라야지 적정한 데서 이익 실현할 수 있고, 빠지더라도 혹시 내가 생각한 대로 예상한 대로 해서 빠지면은 오히려 버틸 수가 있거나 저점 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제 정반대의 소위 이제 거의 트레이딩 컨셉이잖아요. 우리는 막 뭐 우주 뭐 한참 얘기했는데 그거는 소위 그 머스크의 시간을 감안한다면 지금 빨라야 한 5년이라고 하는데 머스크의 시간은 곱하기 2 더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뭔가를 좀 만들어내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립니다. 머스크가. 심지어는 말했다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7월 6일이 기점이 될 것 같은데, 7월 6일이 왜 기점이냐? 7월 6일이 지금 나스닥 100에 그 소위 그 입성할 수 있는 첫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잘 간다면, 그렇게 간다면 7월 6일 날 나스닥 100이라는 전 세계에서 상당히 두 번째로 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지수에 강제 매수 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쯤에 사자. 왜냐면 그 뒤에 이제 매수되면은 주가 올라갈 거니까. 요 네. 아이디어가 하나 있고, 아니야. 그 전에 우리 액티브들이 헤지펀드들이 움직여서 초반에 다 올려놓고 그때 되면 정작 주가는 재미없을 거야라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의 소위 보호 예수하고 달리 네. 과거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80일, 6개월 이후에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네. 이번은 계단식으로 가서 그때 되면은 전체의 40%가 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 계속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 헤지펀드들 아이디어도 말이 되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로 가면은 너무 유동 물량이 지금 오버행 이슈가. 더 늘어날 텐데 그게 계속 나올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초기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단타죠. 이게 먹고 빠지는 이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단으로 갈려 있다는 만큼, 그래서 지금 거래가 엄청 활발하죠. 사실 첫날도 거래가 거의 지금 풀린 3%가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반나절 만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당분간 소위 말한 소위 명품주, 희귀주 때문에 못 살 일은 없다. 일단 1차적으로 그건 없다. 얼마든지 거래를 하실 수 있으니까 앞에 말씀. 첫 번째 아이디어가 좋으신지 두 번째 아이디어가 좋은지 본인이 결정해서 사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조금 이제 화제를 바꿔볼까요? 지금 뭐 종전도 사실 공식화됐고, 지금 스페이스X 상장부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다시 위험 자산 선호 현상 아주 강해진 모습입니다. 당연스레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고 말이죠. 지난주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뭐 소위 말해서 국내 3박 4일 동안 머물면서 뭐 해집고 갔죠. 그리고 원래는 샘 올트만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이분이 무슨 일정인지 긴급 사정으로 방한이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최근에 소위 말해서 빅테크 거물들이 한국을 찾는 게 마치 무슨 필수 코스처럼 됐어요.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뭘까? 결국 반도체, 메모리 이런 것들에 대한 협력, 강화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게 가장 크죠. 네. 이번에 이제 젠슨왕이 와서 한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많은 것들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메인은 그거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HBM4에 대한 주력이 이제 사실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하고요. 내년에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HBM4와 4E가 27년 하반기가 넘어가면 HBM에서 전체 발생하는 매출에서 거의 한 70% 정도는 넘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많은 기업들은 사실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HBM4로 넘어가면서 저는 이제 삼성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HBM4를 사실은 양산을 시작하고 나서요, 3개월 뒤에 4E에 대한 시제품을 바로 만들어냈습니다. 왜 이러냐를 이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3E까지는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GPU가 있고, 그다음에 HBM이 있으면 그걸 다 합치는 로직 다이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로직 다이를 3E까지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4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로직 다이를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게 직접적으로 주고 자체 생산을 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TSMC로 보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4에서 4E에 대한 물량을 다른 회사들이 받으려면 결론은 TSMC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은 이걸 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삼성전자한테 한 번에 다 넣어야 됩니다. 네, 우리 4도 가져가고 4E도 해줄 테니까 니네가 한 번에 다 만들라고 납품해줘. 왜냐하면 전체 그 파운드리 쪽 점유율을, 글로벌 점유율을 보면 TSMC가 월등히 높거든요. 근데 월등히 높다라는 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괜찮다, 수율이 좋고 제품이 좋으니까 많이 몰리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많이 몰리니까 오래 기다리고 돈 많이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올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한 흑자 예정 시간이 뭐 28년까지 당겨졌었는데, 지금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빠르면 내년 안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들려야 되는 필수 코스가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여기서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냐? 라는 것들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안전한 거 원하신다라고 하면 메모리 쪽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냐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이제 안전한 실적을 원하시면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낫고요. 아니면 이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파운드리, 뭐 방금 얘기도 했지만 그거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에 손을 들어줘도 충분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빅테크 거물들이 찾는다는 거는 분명한 비즈니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방안을 하는 거죠. 무조건 뭐 삼겹살에 소맥 먹으려고 방안하는 건 분명히 아니니까.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한국 이른바 K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위상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좀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좋은 산업, 기업, 종목들의 공통점은 병목에 있습니다. 병목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수요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데 공급, 생산에 대한 부분들의 속도에 있어서 수요처가 즉각 못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격의 상승으로 전개되면서 뭐 각 경제 주체마다 이해 득실이 달라질 것이고, 투자자들에 있어서는 병목이 나타나는 곳을 중점적으로 공략을 했을 때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병목 현상에 대한 부분들, HBM, 파운드리, 메모리 반도체, 거기에다가 AI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제 떠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발주를 해야 하는 당사자가 직접 오는 것만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이 없다라는 인식들이 생겼기 때문에 연초부터 AMD, 엔비디아, 퀄컴에 이어서 이제 오픈 AI까지 올 수 있다라고 보여졌는데, 오픈 AI 샘 올트만이 마침 이제 오기로 했다가 급작스럽게 안 된 부분은 우리야 오면 더 몸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했지만 그 부분에 이견이 생겼다기보다는 오픈 AI 측에 좀 상당한 경영 전략 수립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가 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뭐 정확한 것은 조금 더 있다가 뉴스가 아마 나오게 될 텐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스페이스 X 얘기 계속 나눴습니다만은 이 모든 스페이스 X, 오픈 AI, 엔스로픽 모두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었고, 지금 오픈 AI 다음에 엔스로픽의 IPO가 예정된다라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데 엔스로픽이 좀 더 당길 수 있고
그리고 엔스로픽에 대한 시총에 대한 추정치 자체가 오픈 AI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넘나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번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아마 방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공급망의 핵심이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병목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직접 협상을 하고 파트너십을 맺는 이러한 구조들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역시나 긍정적인 효과를 아주 파급력 있게 가져올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당분간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의 기업들의 향후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 탄력도와 좀 맞물려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고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뭐 사진 찍는 것으로는 이제는 주가의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그냥 이미지 메이킹에 가까운 것으로 좀 더 해석하는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참 격세지감입니다. 불과 한 1, 2년 전에 송 대표님이랑 저희 반도체 얘기할 때 걱정되는 부분 참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크게 반전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때 뭐 삼성전자의 CFO 라인이 세갖고 안 된다느니 뭐 별 얘기를 감산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둥 이제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불과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데 이 AI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렇게 지도를 바꿔놓는군요. 예, 그게 불과 진짜로 딱 2년 전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AI 소위 공급망에서 집중되는 게 결국은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각종 부족한 말씀 주셨던 병목 그리고 그 안에 가장 큰 회사들이 대만과 한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면은 꼭 가만 보시면은 대만과 한국을 꼭 같이 엮어서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 샘 알트만이 왜 안 왔을까 저도 이제 궁금했습니다. 이것저것 어제 이제 주말 동안 생각했는데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새롭게 생겼지를 딱 봤을 때는 주말 동안 있었던 거는 엔트로픽의 최신 모델을 미국 국방부가 외국인들 못 쓰게 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논란이죠 지금. 오픈 AI하고 가장 첨예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엔트로픽입니다. 그리고 엔트로픽이 말 안 들으니까 엔트로픽 내쫓아내면서 그 대항마로 국방부가 가장 먼저 손잡은 데가 오픈 AI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황에서 엔트로픽의 최첨단 모델을 못 쓰게 하는 그 소위 그 문제점에 대해서 뭔가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픈 AI가 뭔가를 해결해 줘야 될 게 있었지 않을까라는 거. 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샘 알트만 정도가 어쨌든 뭔가 모든 걸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를 취소하고 미국에 머물게 하려고 한다 정도 되면 트럼프와 가까운 내각 쪽에서 뭔가 움직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것이 사실은 어찌 거꾸로 다시 생각해 보면 이번에 주말 동안 있었던 그 소위 그 엔트로픽의 최첨단 모델의 외국인 사용 제한이 향후 또 AI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해석은 아직 지금은 그것에 대한 영향을 지금 아직 안 받고 있어요. 뭐 오늘 우리 아시아 증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이번 주 FOMC만큼이나 또 시장에 주가의 큰 변동성을 야기할 만한 이벤트로 급부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사실. 미국 정부가 사실 긴급하게 발표를 하면서 뭐 지금 이제 미토스라든지 페이블 5 사용 실제 제한돼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한된다고 제 노트 화면에 뜹니다. 저기 궁금한 게 네이버는 참 어떻게 될까? 네이버도 만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네이버가 참 뭐라 될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LLM을 만들고 홍보하면서 기대도 모았다가 사실 그 뒤에 행보가 좀 실망, 주가도 많이 빠졌고 이번에 사실 재순환 방안을 계기로 일종의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픈 AI까지 뭔가 협력의 손길이 이제 한다. 그럼 이제 뭔가 다시 네이버가 탁 치고 나가는구나. 뭐 이제 이런 기대를 네. 했었는데 네. 네이버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저항선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이제 제가 하면서 네이버 그 주가 봤는데 아직까지는 30만 원을 막 뚫고 올라가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0만 원을 뚫을 만한 뭔가 기대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나.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저희 앵커님도 이미 하고 계시는 게 하이퍼 클로버X 안 쓰시고요. 지금 코드 X. 닫았습니다. 네, 지금 안 코드 하세요. AI 쓰시잖아요. 네. 네, 그거만큼
사실은 기존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이퍼 클로버X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야 우리나라 한글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 처음에 AI 모델 나왔을 때 대부분 아셨을 거예요. 영어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 됐어요. 한글로 입력을 하면 미스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떠십니까? 오픈 AI도 그렇고 클라우드도 그렇고 문제가 뭐 구글의 제미나이도 그렇고 사실은 오류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심지어 이미지 만드는 것도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하이퍼 클로버X를 쓸 일이 사실은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두 번째 이슈가 뭐가 있냐면 소버린 AI. 아 그래 와서 얘기했으니까 그래 소버린 AI 쪽은 그래도 괜찮겠지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게 딱 허들이 또 생겨버린 겁니다. 야 위토스도 막았고 네, 이번에 신규로 한 것도 다 막았어요. 네, 그러면 야 미국 자체가 이 AI를 굉장히 국가 산업으로서 굉장히 제한을 할 수도 있겠구나. 안보와 네, 안보와 또 엮이면 연결짓겠죠. 항상 그러잖아요. 안보랑 엮어버리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소버린 AI 자체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지금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걸 끌고 막 갈 만한 기대감들이 사실은 사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30만 원을 뚫을 만한 명확한 이슈는 없는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이 저점이냐라는 질문들도 이제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기대감은 많이 있지 않냐. 뭐 오픈 AI에서 와서 또 얘기하다 보면은 또 가는 거 아니냐. 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면 튈 수는 있지만 또 다시 저항선에 부딪히고 또 다시 가격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소버린 AI라는 게 이제 자국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AI고 특히 이제 이런 안보와 직결된 국방부 이런 안보와 관련된 거는 외국한테 이 AI를 맡길 수 없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그 관념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클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미토스 맞고 뭐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소버린 AI에서는 네이버밖에 답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네이버를 약간 좋든 싫든 어쨌든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해야 되는 당면 과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소브린 AI가 이제 아마도 젠슨항이 지지난주 후반에 왔었는데 그 주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주가의 이제 상승 모멘텀을 좀 자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이제 정치, 국방, 뭐 안보 측면에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소버린 AI를 어떤 현실화시킬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삼을 곳이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면은 중국을 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한국, 일본, 유럽 정도인데요. AI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가장 기민하게 움직이는 곳이 한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집약적으로 다 있고요. 그리고 한미 동맹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뭐 견고한 측면에 있다 보니까 이 하이퍼스케일러 등등에서도 우리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운 점은 좀 없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국이 워낙에 또 AI 침투율에 있어서도 좀 상당히 빠른 편에 있기 때문에 테스트베드로 삼기에도 좋은 편에 있는 것들은 긍정적인데 방금 길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다가 더 치고 가는 것들은 그 기대감이 이제 수치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어떤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을 더 자극시켜줘야 되는데요. 지금 가다 보면 지금 상단에서 자꾸 막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 하나의 정책적인 어떤 밀어주는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아직 뭔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시간은 점점 네이버의 편으로 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는 동안에 뭔가 보여줘야 되죠, 퍼포먼스를. 그 부분은 결국에는 기존 산업이 광고, 커머스 그리고 AI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클라우드 중심으로 좀 더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밋밋한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시장의 의구심 아직 다 지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등락으로 좀 해석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이제 시장 이야기를 전환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장 자체를 좀 봐야 될 게 지금 매크로 환경도 상당히 이제 우호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판단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투심이 좀 쏠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2배 레버리지 ETF가 또 얼마나 공격적으로 이제 반응을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분명히 2배 레버리지 ETF가 나오고 나서 더 변동성이 커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공포 지수 그 지수 이제 코스피 200의 그 지수 옵션의 변동성을 추정하는 게 V 코스피잖아요. 근데 네.
그게 지금 2008년도 108인가가 아마 제일 높았을 텐데 네. 지금 그 이후에 가장 높은 89대 뭐 이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서 지금 최근 들어서 말씀 주신 대로 레버리지와 쏠림 현상 두 가지가 우리나라 지수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이 정도 올라와 주고 뭐랄까 시장이 안정되면은 지수 변동성은 상당히 좀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지금 연초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랄까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아는 게 병이라고 변동성이 같이 올라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라는 게 올라갈 때는 좋은데 이것이 혹시라도 해소될 때는 그 결과가 상당히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며칠 전에도 한번 봤었잖아요. 한번 빠지면 급락하는 걸 봤고 이번 주도 근데 어쨌든 다행스럽게 지난주에 그 내마녀의 날은 목요일은 어떻게 잘 넘어갔습니다. 그 전에 미리 좀 털어낸 게 뭐 일부 있게 하겠지만 근데 이번 주는 또 이제 미국의 세마녀의 날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미국의 변동성 지수 자체도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수 변동성은 낮아요. 그러니까 빅스는 낮은데 빅스 말고 개별 종목 옵션의 변동성을 합산해서 보는 변동성 지표가 있는데 빅스 EQ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 자체는 1년 내내 올라와서 최고점을 계속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버리지로 쏠려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변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올라가긴 올라가서 좋긴 한데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펀더멘탈도 바뀌었고 다 좋긴 한데 여기에 사람들이 욕심을 엄청 내면서 레버리지를 상당히 많이 걸어놓은 상태라서 이것이 언제든 뭐랄까 상당히 좀 취약한 그러니까 변동성이 취약한 상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라가는 장은 당연히 즐겨야죠. 즐기긴 즐기되 언제든 변동성 때문에 이게 휘청휘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질문을 많이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렇습니다. 혹시 이번에 지난주 2주 동안 혹시 시장 지수 움직임보다 계좌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더 위아래로 더 출렁거렸는지 덜 출렁거렸는지 네. 만약에 혹시라도 더 변동성이 컸다면 한쪽에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너무 쏠려 있는 거예요. 뭔가 그건 좀 덜어내고 조금은 좀 낮춰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 사이 덜 오른 분야로 사실은 좀 빼서 포트폴리오 네. 자체를 중간쯤으로 갖다 놔줘야만 여전히 지금 시장에 해소가 안 된 또 혹시 레버리지 해소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을 때 이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욕심 같아서는 사실 시장이 10% 올라가면 나는 한 20% 올라가고 싶죠. 근데 거꾸로 시장이 5% 빠지면 나는 마이너스 10% 이상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세상에는 게 좋은 게 있으면 또 나쁜 게 있기 때문에 네. 적당하게 욕심을 적당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같이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겠습니까, 김 대표님? 이게 사람이 경험치가 무서운 게 한번 주가가 빠지고 나면요,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차트 막 이렇게 방금 전에 보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21선 아래 뚫고 내려와서 60일 근접한 게 과거에 올해 들어서 딱 한 번 있습니다. 3, 4월 달. 미이란 사태 일어났어요. 네.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저저번 주랑 일어났죠. 20일 아래로 둘 다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실적이 괜찮아도 이걸 너무 많이 우리가 땡겨와서 또 다시 출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레버리지를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본주를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레버리지를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자주 얘기하는데 제발 이틀 이상 좀 가지고 있지 마라. 이틀 이상은 안 돼요? 네, 가지고 있다 보면 사실은 변동성이 노출돼 있는 구간에서는 사실은 올라간 거 하루 빠지면요 다 토해내야 되는 경우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주 모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 팀장님. 네. 이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전략적으로 포트에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에 5% 빠졌다가 5% 오르는데 빠지면은 그 5% 오른다고 만회가 되지 않는데 일일 변동률을 추정하기 때문에 이 회복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배팅을 하면 참 맞추면 참 좋은데 네. 사실 오늘 같은 장 저는 뭐 주말쯤에 이제 협상이 어느 정도 끝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란에서 막 비난을 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생일에 맞춰서 하려고 자꾸 압박을 한다. 근데 우리가 이거 트럼프 생일까지 알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주말에 네.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참 너무 많은 변수들을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1거래일 또는 진짜 길어도 2거래일 안에는 어느 정도 포트를 정리해주고
손실은 최대한 로스컷을 하고 이익을 벌었을 때는 빨리 털고 나오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고 지금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지 이제 약 3주가 좀 안 되었습니다. 네. 여전히 종가 중심으로는 상당한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고 삼전 닉스의 시총 비중이 50% 내외에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도 커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 본다라면은 지금은 조금 신중할 타임이 필요하고 오히려 정석대로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나의 포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에도 빅 이벤트가 많고 앞서 뭐 전쟁 일단 종전에 대한 공식 발표가 났고 말이죠. 마지막 코스피가 어디까지 또 다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7천 넘고 잘 가다가 한 번 더 와장창, 8천 넘고 또 와장창 했단 말이죠. 이제 막 정말 9천을 향해 또 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동력을 얻었다고 보십니까? 뭐 1차적으로는 아마 이번 주 정도까지만 잘 지나고 나면은 말씀 주신 대로 조금은 좀 편해지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대전제는 일단 이번 주를 잘 넘겨야죠, 사실은.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합니다. 아까 FMC도 얘기했지만 그 앞에 BOJ가 먼저 있습니다. 그다음에 BOJ가 이번에는 뭐랄까요, 그 사이에 엔화에 대한 숏 물량이 엄청 늘어나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긴 해요. 사실은 네. 그거 하나 있고 지금 또 수요일 미국 기준으로 우리 수요일 밤이네요. FMC 전에 미국 소매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요게 지금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미리 발표하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은 실제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1% 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하락폭이 크네요. 예, 1.3 이렇게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상당히 좀 큰 소비 감소로 찍힐 거기 때문에 분위기가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 그런데 네. 이제 그걸 안고 지금 저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지금 접어들기 때문에 이번 주 하반으로 가서 지금이야 분위기 지금 소위 이제 장기 휴전 협정을 맺기 때문에 분위기 좋은데 뒤로 가면은 매크로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질비하게 있는 상황이고 만만치 않을 수 있어서 마냥 이번 주를 그러니까 해피 이렇게 보내기보다는 경계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 종전이 공식 발표되면서 이번 주 증시는 또 한 번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증시가 위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큰데요. 큰 변동성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에는 경계심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